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 추억이 떠오른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장난꾸러기 친구 3명과 지냈고 우리의 우정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 A와 B 그리고 C 그리고 나 그리고 또 한 명. 이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사쿠라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사쿠라는 우리들 사이에서 떠받들어질 정도의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만 딱히 따로 친한 여자아이가 있던 것도 아닌데다가 그녀는 꽤 귀엽고 사랑스러웠는 탓에 다들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로 그 감정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런 답답하지만 돌아보면 그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등학교 3학년쯤에 우리 5명은 축제가 끝난 뒤 술을 사서 근처 공원에서 마시게 됐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어느덧 화제거리는 담력 시험으로 넘어가 있었다. 근처 숲속에는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앞에서 합장을 하면 무서운 꼴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 미쳐버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도시전설처럼 유행하고 있을 무렵이다.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고. 그 무렵 우리 사이에서 가장 폼잡기 좋아하던 C가 말했다. 조금 경박한 성격의 B는 어째서인지 기운 없이 말했다. 그만두자. 이러며 비 맞은 강아지 마냥 C를 바라보았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데다가 정의감도 강해서 우리 사이에서 리더격이던 A는 가고 싶었던 모양이었지만 사쿠라에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돌아갈까? 그러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난 사쿠라와 함께 가서 내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보여줘서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었다. 아마 당시에는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A의 질문에 고개를 젓는 사쿠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도 갈래. 너희들만 가면 혼자 남아서 불안하잖아. 결국 사쿠라도 같이 가기로 해서 우리들은 숲으로 향했다. 거기서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렇게 숲속을 가로질러 묵묵히 나아간다. 술기운도 서서히 옅어져서 말수가 적어졌다. 운 좋게도 사쿠라는 내 옆에서 걷고 있어서 내 셔츠의 소매를 잡고 있다. 한밤중의 숲속에서 우린 달빛과 A가 들고 있는 랜턴의 가냘픈 빛만을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린 겨우 소문의 무덤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합장하는 거였나? C는 아직 술이 덜 깬 건지 무서움을 애써 참는 것인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 다가간다. B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서 돌아가자. 이러며 나와 A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다. A는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며 주변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사쿠라는 변함없이 내 소매를 잡고 있었지만 겁에 질린 탓인지 셔츠가 뜯어질 것 같이 꽉 잡은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 B가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순간 우리는 공포와 긴장에 극에 달해서 토끼처럼 도망가기 시작한다. 누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저 어두운 구름에 휩싸인 채로 주변은 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난 겨우 숲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공원에 돌아와 망연자실에 있자 잠시 뒤 A가 나타났다. 다른 녀석들은 B랑 C랑 사쿠라는 어디 갔어? 같이 안 온 거야? A에게 추궁당한 나는
혼자 도망친 걸 후회하면서 못 봤다고 대답했다. A는 혀를 차고 함께 찾으러 가자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A라도 무서웠던 것인지 도망치는 와중에 랜턴을 떨어뜨리고 왔단 것이다. 결국 공원에서 가장 집이 가까웠던 내가 랜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숲으로 들어가게 됐다. 집에서 랜턴을 가지고 공원에 들어왔을 때는 C도 간신히 공원에 도착해 있었다. C도 나처럼 B와 사쿠라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게다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싫다는 것이다. 장난하냐? 애초에 거기 가자고 한 건 너였잖아. A는 C에게 잔뜩 화를 냈다. 그러자 C는 난처 안 한 듯이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난 봤단 말이다. 여자 같은 그림자가 무덤 뒤에서 나오려고 했다고. 평소에는 짓궂게 우릴 비웠던 C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당장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여자가 얼굴을 들려는 순간에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 이야기를 듣자 나도 아까 전의 광경이 떠올라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다. 다시 숲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C, 가서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는 A,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나. 그렇게 세 명이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무렵 숲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B가 터벅터벅 걸어 나온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티셔츠는 찢어진 데다가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있다. 야, 괜찮아? 뭐야 이게? 그리고 사쿠라는? 모르겠어. 우린 각자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날 밤은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사쿠라의 행방을 찾아왔지만 사쿠라는 찾을 수가 없었다. 문제의 무덤 주변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지만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몇 주간에 걸쳐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사쿠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매일 숲에 모여 사쿠라를 찾았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쿠라의 시체를 찾는 게 아니라 사쿠라를 찾는 거다. 알겠나? 이렇게 말들 하며 자신들을 타이르며 계속 찾았다. 결국 사쿠라가 발견된 것은 다음 해 봄, 벚꽃이 필 무렵에서다. 사쿠라는 숲의 출구 부근에서 뼈만 남은 채로 발견되었다. 옷과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사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숲속은 빠짐없이 찾았는데 왜 진작 찾아내지 못했을까? 우린 그렇게 자책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우릴 전혀 탓하지 않고 딸의 친한 친구로서 대해줬다.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일지 당시에 우리도 아플 만큼 느끼고 있었다. A가 사쿠라의 부모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사전에 같이 정했던 부탁을 했다. 혹시 사쿠라의 뼈 조각을 나눠줄 수 있으십니까? 사쿠라의 부모님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A를 바라본다. 다섯 명이 늘 같이 놀던 공원, 그 벚꽃나무 아래에 사쿠라를 묻어주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너의 기분은 알겠지만 납공료를 관리할 스님하고
상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당황해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주지스님이 가족들만 허락한다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장례식이 끝난 뒤 울면서 사쿠라의 일부를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 묻어줬다. 그 후 우리들은 진학, 취직 등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나와 A는 대학에 갔고 B는 백수로 남았고 C는 취직을 했다. 서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 점차 사쿠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선 마음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래도 무언가 기념할 만한 날에는 공원을 찾았고 그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쿠라를 생각하며 말을 걸기도 했다. 제멋대로기는 해도 사쿠라와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다음에 성인의 날, 오랜만에 4명이 다 모여서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렇게 슬슬 취기가 올라올 무렵 씨가 갑작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사쿠라 만나러 갈래? 그러자 A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너 이 새끼, 잘도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자 당황해서 C가 해명을 한다. 그게 아니라 공원에 가보자는 거다 그냥. B는 그때처럼 여전히 내키하지 않았다. 유령이라도 돼서 나오면 어쩌노? 이런 말을 하며 무서워하고 있다. C는 B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야, 사쿠라라면 귀신이라도 만나고 싶다 좀. 그렇게 말하며 웃는다. C 나름대로 그 사건을 추모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여긴 나와 A는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다. 4명이 다 같이 공원에 온 것은 사쿠라를 묻은 그날 이후 처음이다. 밤바람은 술로 데워진 몸을 가차없이 식힌다. 벚꽃나무 아래는 무척이나 추워서 아직 봄은 멀었단 생각만이 든다. 사쿠라 만나고 싶다. C가 중얼거린다.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했었는데. 이해진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가 말하고 싶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A도 동의했고 나도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B도 동의를 했고 우리는 누구 하나 먼저랄 것 없이 합장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날처럼 B가 소리친다. 벚꽃나무 뒤에서 사쿠라가 그날 그 모습 그대로 천천히 나타난 것이었다. 그날과 다른 것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과 몸 전체에 가득한 상처들,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 배어나오는 혈흔이었다. 사쿠라는 천천히 우리들에게, 그 중에서도 B에게 다가간다. B는 깜짝 놀라 기겁한 것인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나와 A 그리고 C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갑자기 B가 벌벌 떨면서 새된 목소리로 소리친다. 사쿠라는 B의 눈앞에서 다가가더니 B 속에 비집고 들어가듯 슥 사라진다. 순간 B가 무서운 기세로 구토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토를 한다. 근데 피도 섞여 나오고 있다. 그렇게 다 토하고 나자 이번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입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B의 입안에서는 피와 살점이 흘러나왔다. 그것이 혀와 입안을 씹어 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무렵 B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며 흰자위를 치켜떴다. 간신히 B의 곁으로 달려간 우리 머리 위에서
사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려다본 곳에선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의 사쿠라가 있다. 사쿠라는 희미하게 눈물을 머금은 채 이내 사라진다. 사쿠라 가지마! A가 소리쳤다. C는 쓰러져 있는 B에게 달려가서 정신을 잃은 B를 후려 갈겼다. 네가 이 새끼야. 네가 왜 그런 짓을... C는 울면서 B를 계속 때렸다. 난 그걸 말릴 수조차 없다. B는 그 후 구급차로 후송이 되어 어떻게 목숨은 건졌지만 입안과 내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광대뼈도 부러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정신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C는 B가 입은 상처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상해죄로 체포되었지만 취중에 일어난 가벼운 싸움으로 취급돼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 봄이 되고 나와 A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사쿠라는 무사히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뒤에서 A가 말했다. 사쿠라는 강했어. 그날 무덤 뒤에서 여자가 나왔을 때 나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지만 그 와중에 문득 뒤를 돌아다 봤다가 사쿠라가 뒤늦게 겁에 질려서 도망치던 B를 기다리고 있던 걸 봤거든. 그런데도 B 그 자식은 사쿠라를... A의 목소리엔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무함이 배어있다. 난 벚꽃나무에 손을 모아 빌었다. 부디 사쿠라가 천국에선 행복하기를. 해마다 벚꽃이 필 무렵이면 환하게 웃던 사쿠라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한다. 어느 날 친구가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가면이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제사라도 있었나 생각하며 옆으로부터 계속 걸어갔다. 꽤 가면에 가까워졌을 무렵 친구는 이상한 걸 알아차렸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통의 가면이 아니라 묘하게 생생한 사람의 얼굴 가면인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며 빨리 지나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옆을 돌아본 친구는 옆에는 가면이, 여자 얼굴 가면이 떠 있는 것이다. 그 가면은 마치 고무 마스크를 억지로 세로로 잡아당긴 뭉크의 절규 같은 거대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밤길에서 그런 무서운 꼴을 보게 된 친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자 안녕하세요. 그렇게 뒤에서 몇 번이고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필사적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겨우 편의점 간판이 보일 무렵에서야 끈질기게 들려온 기분 나쁜 목소리가 멎어졌다고 했다. 만약 친구가 가면에게 대답이라도 했었더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관리 문제 때문에 양계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지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가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와서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전후 사정도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한 장면만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 난 평소 때처럼 양계장 주변에서 놀고 있다.
그러다가 문득 닭장 안에 한 알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알을 발견했던 것 같다. 다른 알과는 달리 암탉이 품고 있지도 않았고 닭장 한가운데 오직 그 알만이 놓여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 알 주변에는 닭들이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저 알은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말이다. 난 무엇에 홀린 것 마냥 닭장 안으로 들어가 알을 손에 들었다. 알 안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차가운 것이다. 난 멍하니 알을 들고 닭장에서 나왔다. 내가 손에 알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곤 다가오신다. 그거는 하느님이니까 이리 죽어라. 할아버지에게 알을 건네주려는데 덜그럭하면서 알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깜짝 놀란 나는 그만 그 알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갈라진 알에서는 새까만 털 같은 것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곧바로 짓밟아 버렸다. 무엇인가가 찌부러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난 한참 후에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좀채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건 몇 해가 지난 후에서였다. 이 양계장이 있는 주변은 옛날 늪지대였는데 거기에 어떤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고 늪을 메우면서 그 신사는 뒷산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늪을 메운 자리에는 양계장을 만들었고 다행히 닭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증조 할아버지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주 가끔 보기 드물게 무정란 속에 이상한 게 섞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하느님이라는 말만 했을 뿐. 그리고 그거는 하느님이니까 죽여야 한다. 이 말까지 덧붙인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째서인지 무척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곤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죽여야지 라는 사고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다. 차라리 악령이니까 죽여야지 라고 말했다면 납득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내가 직접 그 알을 발견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알을 찾을 때마다 깨버렸다고 했다. 하느님이 태어나선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출관하는 도중 어디선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정신이 없었지만 난 어째서인지 마음속에 우울증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지금 우리 집안과 관계없어진 양계장이지만 가끔씩 나는 그 기묘한 알과 할아버지를 떠올리곤 한다. 그 늪에 있는 신사에서 모셔지던 하느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직도 그 양계장에서는 하느님이 들어있는 알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20년지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 친구는 A 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 A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터물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1학년 담당 교사인 A가 맡은 그런 반만 해도 무려 4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 것을 모두 뽑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이 돼버렸다. 한 번에 4개 반 학생들 프린터물을 모두 뽑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종이도 모자라서 A는 각 반의 인원수만큼만 수업 전에 따로 뽑아 가져갔다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딱 한 반만
프린터물의 수가 맞지 않는 그런 반이 있다는 것이다. 32명이 있는 반이라 32장을 뽑아갔는데 어째서인지 언제나 33장이 뽑혀 나온다는 것이다. 처음엔 A도 그냥 복사를 잘못했겠지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것도 다른 반은 멀쩡한데 계속해서 그 반만 틀린다는 것이다. A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들에게 프린터 뒤로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프린터물을 나눠준다. 그러면 반드시 맨 뒤쪽에서 선생님, 한 장 남아요. 이러면서 꼭 한 장씩 돌아온다는 것이다. 매번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선생님, 근데 왜 맨날 한 장씩 남아요?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 A도 당황해서 자기 거라고 선생님 거라고 대충 얼버무렸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인쇄한 게 아니란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볼 것은 원본이니만큼 나눠줄 때 포함시키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이다.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A는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복사기 앞에서 직접 숫자를 세며 복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본을 원고대에 올리고 매수에 32장을 입력한다. 한 장, 두 장. 프린터물은 계속해서 나온다. A는 한눈 팔지 않고 그걸 계속 세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32장째 프린터물이 나왔고 복사기는 인쇄를 멈춘다. 원본까지 꺼내서 다시 세어보았지만 역시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서 33장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센 프린터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데 이번에도 한 장이 남는 것이다. A는 이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당황해서 학생 수까지 세어봤지만 결석한 학생도 없었고 32명이 모두 다 있었다. 프린터물은 남을 리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한 장, 프린터물이 남았다. A는 망연자실해져서 학생들에게 여기 32명 맞지? 선생님, 꿈이라도 꾸는 거예요? 진짜 32명이지 33명 아니지, 그지? 그렇게 말하는 A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지했던 것일까. 선생님, 왜 그래요, 무섭게. 장난치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들도 덩달아서 겁에 질리고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A는 마음을 다져봤고 그냥 자신의 착각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녀석이 엄청난 목소리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 A는 두려움 때문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교장실 소파에 누워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A는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실 처음 A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왜 교사를 그만뒀는지 물어봤지만 A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었다. 그간 계속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난번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 때문인지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다. 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내가 그 학교 그만둘 때쯤에 수업하다가 기절했던 반 애들이 죄다 나를 피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반에 하나 잡아다가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를 질렀던 게 바로 나였다는 거야. 근데 난 목소리는 들렸는데 내가 말한 적은 없단 말이야.
나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늘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마저 먼저 보내셨던 할머니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날 무척 사랑해 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언제나 나 혼자 갈 뿐 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난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할머니와 함께 신사에 참배를 가곤 했다. 할머니는 몹시 신앙이 깊었기에 비가 오는 날에도 참배는 반드시 가셨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마다 신사를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이 무척이나 기분 좋아서 난 참배 가는 것을 무진장 좋아했다. 신사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언제나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단히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난 언제나 단순한 소원만을 빌었고 할머니의 진지한 옆모습만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끝나면 할머니, 뭘 빌었어? 그렇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싱긋 웃을 뿐 한 번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난 별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사주시던 아이스크림을 기대하며 할머니와 이야기하며 돌아오곤 했다. 그러는 한편 난 어릴 적부터 영능력이 강하다고 할까. 계속해서 나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내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자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것이 느껴지거나 뱃속에서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등 점점 그 괴롭힘도 심해져 갔다. 어머니와 함께 영능력자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데다가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나도 그냥 체념하고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는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곤 했다. 거기에 귀신 때문인지 환각마저 보이기 시작했고 학교에도 못 나갈 지경이 되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내가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면 언제나 집으로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신다. 그나마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내겐 유일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게 늦어서 그다지 이야기도 잘 나누지 못했다. 그 사이 나는 거식증에 걸려서 매일 구토를 하다가도 다시 과식증에 걸리기도 하는 등 몸 상태와 정신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였다.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해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데 정작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 탓에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하던 참배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난 펑펑 울었고 한동안 할머니 방에 틀어박혀서 할머니의 옷이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그저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다. 솔직히 어머니 덕분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점차 내 주변에서 나쁜 영에 의한 괴롭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게 딱 4명만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로 말했다. 네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할머니가 모두 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걸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1년 정도 지나자 난 완전히 괴롭힘에서 해방이 되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난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고 매일 무덤을 찾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무렵이다. 서랍 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보자기에 쌓인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몇 권 나왔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마다 쓴 것이다. 일기를 읽고 나서 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그 일기가 써진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살이었다고 일기에 적혀 있었다. 그 원인은 어머니의 바람이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기에는 날 향한 할머니의 증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것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였다. 나는 어머니가 바람피운 상대의 아들이란 문장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싶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등 내가 알고 있던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곳에 적혀 있었다. 언제나 신사에 갈 때면 내가 괴로워하며 죽기만을 신사에서 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나 긴 세월 동안 매주마다 천천히 말이다. 바로 옆에 있는 어린 내가 저주받아 죽기만을 바라고 있던 것이다. 할머니의 염원이 통했던 것인지 난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할머니도 괴로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일기장은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차마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 목격했던 투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는 세월도 한참 흘렀지만 직접 내 눈으로 보았고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연말에 어느 현의 연락선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문득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차가 보였다.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바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차장 안을 그렇게 계속 빙빙 돌기도 한다.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자 내 옆까지 차가 오더니 멈춰선다. 안에선 깡마른 중년 여자가 나왔다. 곧이어 딸인 듯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와 그보다는 약간 나이 있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따라서 내린다. 중년 여자는 딸들에게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준다.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싶어서 난 곧 흥미를 잃었고 바다나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선착장 건물 옆에 차가 멈추더니 안에서 늙은 경찰관과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 내린다. 꽤 한가로워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게 생겨서 온 것은 아닌 듯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마 연말이니까 순차례로도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리라. 슬슬 배가 올 시간도 가까운 것 같아서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다. 근데 주차장 쪽에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봤던 그 경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이 경차가 천천히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차의 앞부분부터 바닷속으로 사라져간다. 난 한동안 멍하니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외친 차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 외침 소리에 순간 정신을 차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 떨어진 절벽으로 달려온다. 경차는 뒷부분만 수면으로 내민 채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얀색 경찰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선착장 건물 안에서 직원과 아까 그 경찰관 2명이 달려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터라 그저 절벽에 서서 어쩔 줄 모른 채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가득 찬 그런 긴장감만이 흐른다. 그러나 곧 젊은 경찰관이 웃옷을 벗었고 권총이 달린 벨트를 풀러 나이 많은 경찰관에게 건넨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쉬더니 그대로 바다로 다이빙을 한다. 수면에 닿아서 바닷속으로 잠시 사라졌던 경찰관은 수면에 떠오르자마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헤엄쳐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관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그리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채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강한 의지력 덕인지 그는 겨우 경차까지 도착했다. 그리고 차체에 손을 대고 뒷유리 위로 뛰어올랐다. 다행히 경차는 경찰관이 올라탔는데도 수면 위에 떠 있었다. 절벽 위에선 큰 환호성이 울려 퍼진다. 경찰관은 창문 안을 향해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차 뒤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차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을 텐데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한다. 멀리서나마 조금씩 경찰관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서 보아도 유리를 내려치는 경찰관 주먹에서 피가 나서 새빨갛게 물든 게 보인다. 그럼에도 유리를 내려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창문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때 그제야 차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지 근처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어선이 경차 근처로 오면 모두 구조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속도 조절을 잘못한 탓이었을까? 어선은 그대로 경차에 충돌하고 말았다. 경찰관은 크게 튀어올라 바다로 날아갔다. 게다가 어선에 부딪힌 탓에 균형이 무너진 것인지 경차가 급속하게 바다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절벽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 깜짝할 사이 그 경차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다. 잠시 뒤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경찰관이 선착장으로 왔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친 그 젊은 경찰관에게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나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쳤다. 비록 구조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관은 땅에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관의 눈물 앞에서 그 누구도 뭐라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딸들과 함께 투신 자살을 택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잠깐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슬프게 울던 그 경찰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다. 아직 거리 여기저기에 전화박스가 있을 무렵의 이야기. 그때는 연휴 전의 금요일이었다. 난 대학 친구들과 잔뜩 술을 마신 터였다. 새벽 1시쯤 돼서
마무리로 포장마차로 가서 라면을 먹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리고 문득 내일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술도 깰 겸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막차는 끊겼다지만 택시는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가버리면 숙취가 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걸어서 돌아가겠다고 전화하려고 전화 박스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간선도로의 버스 정류장엔 대체로 전화 박스가 같이 있었다. 가다가 처음 마주친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 박스로 들어간다. 전화 박스 안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겨온다. 수화기는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수화기에 귀를 대자 이미 전화는 끊어져서 기계적인 전자음만이 들려온다. 술에 취한 사람이 놓고 갔나 싶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차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동전 반항구에 10엔짜리 동전 6개가 떨어졌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난 20엔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머지 40엔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난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도 전화 박스로 들어가 봤다. 역시 수화기가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똑같은 향수 냄새. 수화기 너머는 전자음만 들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이번엔 10엔짜리 동전 5개가 나왔다.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그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똑같았다.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는 수화기, 전자음과 반원되는 10엔짜리 동전. 이제 벌써 19개나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가 보일 무렵 그 안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숨 막힐 듯한 향수 냄새. 거기서도 5개의 10엔 동전이 나와서 모두 24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 이번에는 전화 박스에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인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난 여자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수화기를 귀에 댄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너 케이지,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둬 좀.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지쳐버리겠어. 한번 제대로 이야기라도 하자, 어? 난 무심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반원되는 10엔짜리 동전들.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는 거야? 방해하지 마. 뒤를 돌아보니 내 등 뒤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떠오른 깨끗하고 하얀 얼굴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날 바라보고 있다. 저기, 방해하지 마.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깨끗한 얼굴에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론 보이지가 않았다. 난 전화 박스를 뛰쳐나와 전력으로 달렸다. 집까지 나머지 2km를 6분 안에 달렸던 것 같다. 그 도중 라면을 토해버렸지만 필사적으로 계속해서 달렸다. 집이 보일 무렵 난 주머니에서 10엔짜리 동전을 모두 버려버렸다. 등 뒤에서 언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올지 몰라서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며칠간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도 그 향수 냄새가 따라다닌다. 그 여자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한밤중에 간선도로를 방황하면서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언의 전화를 걸고 있던 것일까? 몇 개의 10엔 동전을 가지고 다녔던 것일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술을 마시고는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동아리 친구에게 억지로 굴려넣은 미팅은 예상대로 머릿수나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같이 나온 친구 2명은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커플끼리 참여를 했다. 게다가 상대편 남자들도 그냥 머릿수나 채우려고 나온 건지 전혀 K의 취향이 아니었다. 이 차로 노래방에 나가자. 이런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K는 술집에서 나와 역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이 차는 안 가니? 같이 미팅에 참여했던 S였다. 미팅에서 처음 만났지만 같은 학교 선배라기에 말을 몇 마디 섞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당히 미인이라 남자들의 주목을 한껏 끌었었다. 그 S가 둘이서 한잔하잔 제안을 하니 K로서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역 앞의 술집으로 향했다. K씨, T형 출신이라고 그랬지? 망해버린 미팅을 안주 삼아 떠들고 있던 와중 그렇게 S가 물었다. 아까 자기소개할 때 들었어. 여름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마침 모레부터 여름방학이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집까지 가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요. 그럼 마침 T현에서 하이킹 코스 청소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참가하는 게 어때? S가 가입한 캠핑 동아리가 T현에서 바베큐 캠핑을 계획하고 있던 것이다. 그 하이킹 코스 사이에 있는 캠핑장과 계약을 맺고 청소를 해주는 대신 그 캠핑장을 무료로 쓴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바베큐 재료까지 대준다고 했다. 어때? 자원봉사 개념이라서 따로 돈은 안 나오는데 내 차로 가면 교통비는 굳잖아. 뭐 캠핑이 끝나면 우리 동아리도 따로 일정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건 K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하지만 말이야. 사실 T현의 친가에는 2년 가까이 가지 않은 터였다. 왕복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에 올해도 딱히 돌아갈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가는 것이 공짜인데다가 캠핑도 꽤 재밌을 것 같다. 솔직히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컸다. 그럼 저도 가볼까요? K가 대답하자 S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분명히 재밌을 거야. 그럼 모레 아침 7시에 학교 앞에서 만나자. K는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S와 헤어졌다. 다음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만큼 청소와 세탁을 한 뒤 캠핑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집에서 부모님 전화였다. 오랜만에 집에 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일단 내일은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아는 선배랑 캠핑하다가 모레 집으로 갈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의아한 목소리로 되묻는 것이다. 뭐라고? 거기 캠핑장 같은 게 있니? 아, 하이킹 코스에서 자원봉사 한다던데요? 그 근처 어디 있대요. 얘는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동네도 다 까먹었구나 너. 거긴 시멘트 공장 들어서서 나무라고는 한 그루 없어. 그 말을 듣자 K의 머릿속에도 어린 시절에 기차 창문 너머로 보았던 회색 민둥산들이 퍼뜩 떠올랐다.
도저히 S에게 전화해서 따질 용기가 안 나 K는 동아리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S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 미팅 때 나왔던 예쁜 언니? 놀랍게도 K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S와는 초면이었다. 주선자에게 알아보니까 원래 나오기로 했던 여자아이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었다면서 S가 대신해서 나왔단 것이다. 갑자기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더니 S는 친구의 친구라 자기는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대답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K는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S가 전화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와 함께 S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진 않는다. 그나마도 이틀 후에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이 나올 뿐이다. 그리고 지도를 찾아봤지만 S가 말한 하이킹 코스나 캠핑장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S라는 학생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S가 누구였는지, K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잡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주로 행사 관련 기사나 음식점 소개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내가 직접 취재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독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에 나설 때도 있고 가게 쪽에서 연락을 취해서 기사를 내달라고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내키면 취재하러 가는 것이다. 다만 딱히 가게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게라면 기사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의 대부분이다. 어느 날 마감이 한창인데 새벽에 일이 끝나 한가해진 터였다. 다들 어딘가로 놀러 가거나 취재를 하러 나가서 편집부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난 딱히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날 도착한 독자 엽서를 읽고 있었다. 그중 봉투 하나에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엔 그야말로 옛날 가게란 느낌이 확 나는 오래된 화과자 가게가 찍혀있다. 편지지에는 잉크 자국이라고 할까? 쓰고 나서 마르기 전에 손으로 비빈 것 같은 느낌의 더러운 글자로 맛있습니다. 꼭 와주세요. 이렇게 써있을 뿐이었다. 왠지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 흥미도 생겼다. 마침 시간도 있겠다.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와주세요 라고 써있는 걸 보면 아마 가게 주인이 직접 보낸 거겠지. 그렇게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고 대충 위치를 파악한다. 평소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나가지만 그날따라 귀찮았던 것이다. 가게를 못 찾으면 그냥 드라이브 한 셈 치자는 가벼운 기분으로 말이다.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목적지 주변까지 도착한 나는 근처 슈퍼에 차를 멈추고 걸어서 가게를 찾기로 했다. 사진을 보면서 몇십 분이 지나도록 터벅터벅 걷는다. 아마 이쯤이다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그곳은 그저 한적한 주택가라 화과자집 같은 건 보이지가 않았다. 뒷길에 있나 싶어서 길 옆으로 나와보니까 한 채의 빈집이 보인다. 덧문은 닫혀있지만 뜰은 몹시 황폐해져서 잡초투성이다. 누가 봐도 한눈에 폐가다 싶은 집이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눈을 돌리는데 문득 위쪽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자 2층의 방 하나만이 덧문이 닫혀있지 않은 창문이 있다. 설마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하자 기분이 나빠져서 거기서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안 주변을 둘러봐도 사진 속의 가게는 역시나 찾을 수가 없다. 그대로 걷는 사이 주소와는 꽤 떨어진 상가까지 와버렸다. 난 근처 슈퍼에 들어가 주스를 사는 김에 가게 주인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의아하다는 얼굴로
한동안 꼴돌이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외치는 것이다. 아, 이거 A씨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요? 아, 저는 잡지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취재하고 싶어서 말이죠. 사진은 그 가게에서 보내줬습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가게 10년 전에 불타서는 없어졌는데. 예? 그럼 가게 주인분은 내외가 모두 그때 사고로 불에 타 죽었어.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 새로 집을 지어서 누가 이사를 왔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가버려서 지금 빈집이에요. 그나저나 누가 보낸 건지 모르지만 참 못된 장난을 쳐내거려. 빈집? 아까 그 집일까? 어떤 시선도 느낀 것도 있고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대로 편집부로 돌아왔다. 편집장에게 경위를 이야기했고 그 편지 봉투를 보여주려고 가방 안을 뒤졌지만 어라? 아무리 찾아도 없다. 어디 떨어뜨렸나 봅니다. 차에 있나? 좀 찾아보고 올게요. 그거 아마도 찾아도 없을 거다. 갑자기 편집장이 만류를 합니다. 5, 6년 전인가 내가 신입일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 취재를 간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선배였지만 아,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아니, 자네는 모르는 분이야.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거든. S마을 화과자 집에 취재 다녀올게요 이러면서 나간 후에 말이지. 그 당시에는 꽤 큰 난리가 났었지. 차를 탄 채로 그대로 사라졌으니까. 그 선배도 차도 결국 발견되지 못했어. 난 선배가 가기 전에 봉투랑 편지를 다 봤었지만 네가 지금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었어. 혹시 장난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더 알아보기에는 예감이 너무 안 좋아. 그 후 내가 차 안을 뒤져봤지만 그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누가 그 봉투를 보냈는지, 왜 그때 그 선배가 사라졌는지, 왜 또다시 나에게 그런 편지가 왔는지 아직도 모든 것은 의문투성이다. 그 후로 3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독자 엽서를 읽는 것이 두려워진다.